외국계 대기업 다니는 큰아들, 약사 만든 둘째, 착한 막내까지 아들 셋 번듯하게 키워놓으면 제 인생도 함께 빛날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자식 때문에 속 썩는다 해도 제 자식만은 다를 거라 믿었죠. 뜨거운 기름솥 앞에서 무릎 닳도록 버텼는데 정작 내 손에 쥔 게 사라지자 돌아온 건 짐이 되지 말라는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라는 말로 마지막 숨통인 아파트 명의까지 내놓으라 합니다. 사랑이라는 착각으로 전부를 내주지 마세요. 다 퍼주고 나면 자식 집에 눈치 보는 손님이 될 뿐이지만 내 것을 쥐고 있어야 끝까지 당당한 부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으로 살기 위한 결단. 제가 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고백을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칠순이라는 게 별건 줄 알았어요. 무릎도 다시 제대로 봐야 했고 70살. 입으로 소리내어 말해봐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나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이 따라가질 않아요. 언제 이렇게 됐나 싶죠. 오늘 아침에 냉장고에서 미역 꺼내 혼자 국 끓였습니다. 생일날 미역국은 누군가 끓여줘야 제맛인데 그 누군가가 없으니 내가 끓이는 거죠. 가스불 앞에 서서 미역이 퍼지는 걸 보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서럽다기보다 그냥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들이 셋입니다. 종수, 정훈, 민호. 첫째 종수는 서울 국립대 나와서 번듯한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둘째 정훈이는 약학대 나와서 제 약국 차려 약사로 살고 있고 막내 민호는 중소기업이지만 성실하게 제 밥벌이 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다들 부럽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아들 셋을 그렇게 잘 키워냈어요? 복도 많으셔라.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 어깨가 한없이 내려앉습니다. 생일 문자 하나 없는 아침이거든요. 예전에는 말이에요. 남의 집 불효하는 자식들 얘기 들으면 혀를 찼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키웠길래? 속으로는 꼭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애들은 안 그래.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키웠는데 설마 그러겠어.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흔들릴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게 사람 일이라더니 그 말이 이렇게 제 얘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23세 수원 이 동네로 시집왔습니다. 남편은 건설 회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하지 않게 살았고 애들 셋 낳고 살면서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첫째 종수가 대학에 다닐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버렸어요. 51살이었습니다. 저도 49이었고요. 장례 치르는 사흘 내내 얼이 빠진 사람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났어요. 그 사람이 없다는 게. 근데 말이에요. 그 슬픔보다 더 무섭게 들이닥친 게 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울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한 그 순간에도 저는 내일 애들 밥은 어떻게 먹이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첫째 종수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25이었고 둘째 정훈이는 막 대학에 입학한 20살, 민호는 18이었거든요. 남은 건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하고 남편이 모아둔 돈이요.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아직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할 돈이 많았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길이 막막했어요.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치였거든요, 슬픔이. 그 돈 붙잡고 뭘 해야 하나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나이 50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력서 들고 나가봤자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동네 대학교 앞 자리였어요. 분식집 자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임대료도 그리 비싸지 않았고, 학생들 많은 동네니 떡볶이에 김밥이면 어떻게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어요. 장사라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아들 셋을 굶기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불 앞에 섰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그래도 모양새가 나오더라고요. 애들한텐 엄마가 떡볶이 가게 하나 차렸어. 그 말만 했습니다. 걱정할까봐. 그냥 씩씩하게 하면 되는 거라고 혼자 마음먹었어요. 그 가게가 제 청춘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는 날들이었어요. 명절에도 쉰 적이 없고 아파도 가게 문은 열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려도 떡볶이는 저어야 했고 무릎이 욱신거려도 서 있어야 했어요. 다행히 장사는 잘 됐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도 했고 학생들 사이에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쉴 틈 없이 바빴어요. 그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애들 셋 등록금은 한 번도 밀린 적 없습니다. 다 그 가게에서 나온 돈이에요. 약학 때는 학비가 특히 비쌌는데 그때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몰라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게 남은 떡볶이로 때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행복했어요. 이상하죠? 힘든데 행복했어요. 애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희망이었으니까요. 저 셋만 잘 되면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종수가 취직하던 날, 정훈이가 약사 시험 붙던 날, 그 전화 받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서 혼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그 기름 냄새 가득한 공간에서 앞치마로 눈물 닦으며 그래도 잘됐다 되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영자 씨는 자식 복이 넘쳐. 그 말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지금 이 미역국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자랑스러움이 어디로 갔나 싶습니다. 칠순 생일날 혼자 미역국 먹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있었으면, 딸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없는 걸 바라봐야 뭐해요. 있는 것 안에서 살아야죠. 근데 그 있는 것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나 모르겠습니다. 미역국 한 숟갈 떠서 넣었습니다. 짭조름했어요. 눈물인지 간장인지 오늘은 구별이 안 됐어요. 코로나가 터지던 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뉴스에서 확진자 수가 오르내리던 그 봄에 대학교 앞 골목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렸어요. 학생들이 사라졌습니다. 개강이 미뤄지고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그 많던 애들이 전부 어디론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15년 넘게 그 앞을 가득 채우던 소란스러운 발걸음들이 어느 날 그냥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버텼어요. 곧 나아지겠지 싶었거든요. 가게 문은 열었지만 손님이 없으니 하루 매출이 몇만 원도 안 됐습니다.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모아둔 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버텼어요. 문 닫기가 싫었습니다. 이 가게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남편 보내고 혼자 이불 앞에 서서 시작한 게 여기였으니까 문 닫는다는 게 그냥 장사를 접는 게 아니라 제 세월을 접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겨울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겨울이 왔어요. 그래도 골목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집에서 수업 듣고 배달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발걸음 손님은 더 줄었습니다. 버티다 어느 가을날 결국 가게 문을 닫았어요. 짐 빼는 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계처럼 상자 쌓고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오래 쓰던 냄비며 집게며 이것저것 챙기다가 떡볶이 솥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매일 이 자리에 서서 저었는데 여기서 아이들 등록금 벌고 학교 공부시키고 졸업도 시켰는데 눈물이 날 것도 같은데 이상하게 안 났어요. 너무 지쳐서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 몸뚱이 하나로 뭘 할 수 있나? 며칠을 그러고 있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앉아서 해결될 건 없잖아요. 가게야 없어졌지만 몸은 아직 여기 있으니 몸 쓸 수 있는 데를 찾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때 알게 된 게 용역 청소 일이었습니다. 건물 청소, 아파트 청소, 들어오는 일은 다 했어요. 분식집보다 몸은 더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이미 많이 상한 상태였거든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면 소리가 나고 오래 서 있으면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 종수 결혼식이 그 무렵이었거든요. 종수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아이는 반듯하고 똑똑한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인사 왔을 때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결혼 준비 들어가면서부터 슬슬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결혼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예식장, 신혼여행, 씀씀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전셋집 구하는데 좀 모자라서요. 못 들은 척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습니다. 첫째가 결혼하는데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태줬습니다. 청소일에서 모은 돈에 가게 접고 남은 돈 조금 보태서 있는 만큼 해줬어요. 결혼식 날 종수가 당당히 결혼식장에 걸어 들어가는 걸 보니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통장 잔고 열어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애 결혼시켰으니 됐다. 혼자 다독였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엔 둘째 정훈이 차례였습니다. 약사 시험 붙고 취직해서 몇 년 일하던 정훈이가 독립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약국 차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자리도 받았다고 대출도 알아봤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데 저도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약국 차리는 게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닙니다. 인테리어에 약품 들여놓는 것까지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 필요했어요. 대출을 한다고 해도 초기에 목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머지는 내가 대출 받을게요. 조금만 도와줘요. 조금만.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조금이 얼마인가. 근데 차마 얼마냐고 묻지를 못했습니다. 둘째 정훈이 약학대 보내느라 내 무릎 연골 다 닳도록 일하던 게 생각나서요. 여기서 못해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있는 것 끌어모아서 보태줬습니다. 약국 개업식 날 정훈이가 환하게 웃는 걸 봤어요. 그 웃음 보면서 저도 웃었습니다. 이거면 됐지. 이제 제 밥벌이 하는구나. 그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병원을 제대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수술이요? 저는 수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막내 민호가 아직 있고 막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쓰러질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무릎만 문제면 차라리 나았을까요? 당뇨에 혈압까지 있었습니다. 내 몸은 골마 터지는데 제 모습이 어찌나 가엾던지. 선생님이 한참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무릎이 제 노후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그 무렵부터 청소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버텨주질 않으니 몸 쓰는 일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막내 민호는 아직 취직하고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몰랐으니까요. 큰애 결혼 치르고 둘째 개업시키고 그러면서 통장 잔고는 또 줄었습니다. 아파트는 내 거지만 현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고,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내만 자리 잡으면 이제 진짜 쉬어도 되겠다고. 그 생각이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됐습니다. 종수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손주 녀석이 태어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 사진 속에 있는데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할머니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괜히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저도 일하느라 바쁘고 종수도 바빠 손주 얼굴은 자주 보지 못했어요. 명절이 되면 얼굴 한 번씩 보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금방 흘러갔습니다. 며칠 전 손주 돌잔치에도 다녀왔어요. 종수 내외가 잡은 돌잔치 홀은 제법 번듯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저는 그냥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왁자하게 모여 앉아 있고 저는 둘째 정훈이와 셋째 민호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종수는 손님들과 인사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서운하다기보다 그냥 낯설었어요.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떤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창밖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애들이 바쁘게 사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 그렇게 혼자 달랬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종수가 며느리랑 같이 서 있었어요. 반가웠습니다. 손주는 며느리 친정에 맡겨두고 왔다고 했어요. 어서 들어오라고, 밥은 먹었냐고 얼른 상 차리려는데 종수가 괜찮다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어요. 종수가 처음엔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손주가 부쩍 컸다고, 얼마 전 돌잔치에서 신경 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꺼내지 못하고 빙빙 도는 느낌이랄까요? 저도 모르게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지더라고요. 잠시 후에 종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제 아내가 곧 복직을 해야 하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가 같이 살면서 좀 봐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처음엔 그 말인 줄 알았어요. 손주 봐달라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손주 얼굴 매일 보는 게 싫지는 않으니까요. 일을 당분간 쉬어야 하나, 어떻게 하면 되겠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종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이 집이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났습니다. 재건축 얘기가 있잖아요. 이 동네, 나중에 되면 명예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세금 문제도 있고 절차도 번거롭고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냥 제 명의로 해놓으면 나중에 훨씬 편해요. 엄마는 그냥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계시면 되고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종수 얼굴을 봤어요. 며느리 얼굴도 봤고요. 두 사람 다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얘기를 꺼내는 것처럼요. 이상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세금 효율, 절차가 편하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종수는 알까요?
남편 보내고 혼자 분식집 차려서 무릎 닳도록 서서 일하며 애들 셋 등록금 대고 뒷바라지하면서 지켜온 집인데 그 집을 세금 효율이라는 말 하나로 달라는 거잖아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종수야, 그 얘기는 엄마가 좀 생각해 볼게. 종수가 금방 표정이 풀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게 엄마한테도 좋은 거예요. 정훈이 민호도 곧 자리 잡으면 결혼도 할 텐데 나중에 혼자 이 집에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손주 얼굴도 매일 보시고 외롭지도 않으시고 외롭지 않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 더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외롭다는 걸 알면서 그걸 이유로 쓰는 건가 싶어서요. 며느리가 옆에서 조용히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하민이도 할머니 손에서 크면 얼마나 좋아요.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불도 안 켜고 그냥 있었어요. 종수한테 섭섭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섭섭하다는 말도 맞고 아니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꺼낸 말은 아닐 거예요. 종수도 자기 살림 꾸리면서 이리저리 따져본 거겠죠. 근데 그게 더 쓸쓸한 거예요. 나쁜 마음도 아닌데 저는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가. 전세 자금 보태줄 땐 고맙다더니 이제는 집까지 달라는구나 싶었어요.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 의무인 양, 집 넘기는 게 서로 좋은 일인 양 말하는데 그 말들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집을 걱정하는 건지 저는 끝내 구별을 못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누워서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지켜온 집인데,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유산인데 아들 셋 키우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버텨 지켜온 집인데 여기가 없으면 나는 어디 있어야 하나? 종순의 집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건가요? 손주 봐주는 사람인가요? 밥 해주는 사람인가요? 내 집에서 내 살림하다가 남의 집 가서 눈치 보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 생각이 드니까 무서웠어요. 집 명의를 넘긴다는 게 단순히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깐 둘째 정훈이 약국 개업식 날이 생각났어요. 혼자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날이요. 개업 축하 화환들이 약국 앞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정훈이 친구들, 약대 동기들, 동네 지인들까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정훈이 얼굴 찾았어요. 저쪽에서 사람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는 정훈이가 보이더라고요. 반듯하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됐다. 이거면 됐다. 그 아이 약학대 보내느라 얼마나 허리띠 졸라맸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은 정말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가게 매출이 조금 모자란 달이면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메워야 하나, 어디서 끌어와야 하나. 근데 그게 다 저기 저 흰가운 한 벌로 돌아왔구나 싶었습니다. 정훈이가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날은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개업식 이후로 정훈이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했어요. 약국 새로 차리면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손님도 늘려야 하고 직원도 관리해야 하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정훈아,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엄마, 잘 먹고 있어요.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에 그 말이 참 길더라고요. 나중이 언제인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무릎 수술을 받게 된 게 그 무렵이었어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일 나가면 하루가 끝날 때쯤 무릎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계단 내려오는 게 무서울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미루고 미루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에 정훈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정훈아, 엄마 내일 무릎 수술 받아. 별거 아닌데 혹시나 해서. 별거 아니라고 썼지만 사실은 조금 무서웠거든요. 나이 들어서 받는 수술이 별거 아닐 리가 없잖아요. 근데 괜히 걱정 끼칠까봐 그렇게 작게 썼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수술 잘 받으세요. 어려운 수술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엄마.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문자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차가운지. 약사인 아들이 엄마 무릎 수술 앞두고 보낸 문자가 이게 전부라니. 병원 이름도 안 물어보고 몇 시 수술인지도 안 물어봤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약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엄마 건강은 왜 이렇게 신경도 안 쓰는 건지 참 많이 속상하고 섭섭했습니다. 수술 당일 막내 민호가 회사 휴가를 내고 와줬습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손 꼭 잡아주던 게 민호였어요. 첫째 종수도 첫날 저녁에 잠깐 얼굴 보고 갔습니다. 바쁜 와중에 왔다 간 거 알아요. 그래도 왔잖아요. 정훈이는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됐어요? 응, 잘 됐어. 다행이네요. 푹 쉬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병실에서 눈 떴을 때 옆에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고마워서 나온 눈물인지 정훈이 생각에 나온 눈물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아프다기보다 허탈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그 아이한테 쏟아부은 게 뭔가 그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간 건가 싶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도 한동안 거동이 불편했어요. 목발 짚고 다니던 그 몇 주 동안 정훈이한테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약이라도 챙겨줄 만한데, 영양제 하나 보내올 만한데, 약사 아들 뒀다는 게 이런 때 빛이 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랬습니다. 영자 씨 약사 아들 뒀으니 몸 아파도 걱정 없겠다. 저는 그 말에 그냥 웃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요. 약사 아들이 있긴 한데 그 아들이 엄마 약 챙겨주는 아들은 아니라고 그 말을 어떻게 꺼내요. 섭섭하냐고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 다음엔 서운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그 익숙함이 더 무섭기도 해요. 자식한테 기대를 포기한 엄마가 된 거잖아요. 그게 편하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혼자 있을 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남의 병 고치는 약사는 됐는데 제 엄마 가슴에 든 멍은 처방도 못하는 아들. 그 흔한 영양제 한 통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세 아들 중에 저랑 같이 사는 건 막내 민호뿐입니다. 취직하고 나서도 민호는 나가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저도 굳이 나가라는 말을 안 했고요. 혼자였으면 그 집이 얼마나 조용했을까 싶어요. 주말이면 아침에 민호랑 함께 밥 먹고 평일엔 퇴근하고 들어오는 발소리 듣고 그게 저한테는 작은 낙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른지 살아보면 알아요. 민호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닌데 챙기는 건 잘 챙겨요.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장을 봐온다든가 병원 가야 할 때 차 태워준다든가 크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고마운 거잖아요. 종수도 정훈이도 잘 안 해주는 걸 민호는 당연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민호한테는 잘 해줘야지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민호가 요즘 들어 조금 달라졌어요. 퇴근하고 들어와도 예전처럼 텔레비전 켜놓고 소파에 늘어지는 게 아니라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뭔가 검색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밥 먹을 때도 어딘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말수가 더 줄었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나 사실 만나는 사람 있어. 저는 숟가락 들다가 멈췄어요. 언제부터? 한 3년 됐어. 이제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진짜로요. 민호가 결혼을 한다니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얼른 데려와 보라고 어떤 아이냐고 제가 먼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민호가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대답하는 걸 보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다 컸구나 싶어서 코끝이 찡했어요. 그날 밤은 기분 좋게 잠들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면서 민호 표정이 영 밝지가 않았어요. 뭔가 끙끙 앓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삼키는 것 같기도 하고 한숨이 조금씩 늘었어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먼저 물어보면 또 뭔가 감당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상하죠. 자식 걱정되면서도 못 물어보는 엄마가. 근데 솔직히 그랬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밥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봤어요. 엄마, 미안한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내가 모아둔 돈으론 많이 모자라거든. 엄마한테 부탁드리기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요. 말하면서 민호 눈이 빨개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혼자 끙끙 앓았을까 싶었습니다.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그 마음 안고 출근했을 민호가 눈에 그려지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민호 얼굴만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막내 민호 결혼이 기쁘지 않을 리 없잖아요. 근데 통장 숫자가 머릿속에서 자꾸 겹쳤습니다. 종수 전세 보태주고 정훈이 개업시키고 나서 남은 돈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지금 제 노후의 전부인데 다 줘버리면 저는 뭘로 사나? 병원은 어떻게 가고 약은 어떻게 사고 아직 무릎도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다시 일 나가야 하나? 이 나이에 또 어디 가서 몸 써야 하나?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근데 또 민호 얼굴을 보면요. 못해주겠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저한테 기댈 때가 되졌는데 수술할 때 휴가 내고 와줬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줬고 형들이 안 해준 걸 당연하게 해준 아이인데 삼형제 중에 제일 가진 게 없는 아이인데 제일 많이 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랑 해줄 수 있는 현실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 보면서 이리저리 생각했어요. 다 줘버리고 나면 진짜 빈털터리가 되는데 그래도 막내까지는 해줘야 공평한 거 아닌가. 아니, 공평이 뭔가. 종수한테도 줬고 정훈이한테도 줬는데 민호한테만 못 해주면 그게 말이 되나? 근데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하나요? 이 나이에 다시 앞치마 두르고 식당 불판 앞에 서야 하나? 써주기는 하려나? 무릎이 이 모양인데 또 버텨줄까? 버텨줘야지.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가면 눈물이 차올랐어요. 자식 셋 키우면서 제 노후를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나 싶었습니다. 결국 있는 만큼만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전부는 못해줘도 엄마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지. 그 결심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눈이 감기질 않았습니다. 민호 전셋집 얘기가 오간 뒤로
저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돈에서 민호를 도와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아파트는 있지만 현금이 없으면 달마다 나가는 병원비며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하나. 연금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몸을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무릎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계단 내려올 때 여전히 시큰거리고 오래 서 있으면 욱신거렸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어요. 아파도 일해야 하는 게 제 인생이었는데 이제 와서 아프다고 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동네 식당에 자리 있냐고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동네 작은 식당이었는데 주방 보조 자리였습니다. 재료 손질하는 일이었어요. 나이가 있으셔서 괜찮겠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야 했어요. 첫날부터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는데 오후가 되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분식집 때부터 있었는데 계속 손을 쓰다 보니 더 심해졌어요. 파스 붙이고 무릎 보호대 차고 버텼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며칠 뒤에 저를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서러웠습니다. 사장님 눈에도 보이는 거잖아요. 이 몸으로 여기 서 있는 게 얼마나 무리인지. 근데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밥 차릴 힘도 없어서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누웠어요. 천장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방 구석에서 잠깐 쉬는데 젊은 직원 둘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으려 한 건 아닌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사님, 왜 저 나이에 저렇게 일하시는 거야? 글쎄, 자식들은 뭐 하는 거래? 짧은 말이었는데 귀에 꽂히더라고요. 자식들은 뭐 하는 거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부끄러운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몸이 버텨주질 않았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더하다간 진짜 드러눕겠다 싶었습니다.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사장님이 더 미안해 하셨어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일도 못하겠고 돈은 줄어가고 몸은 말을 안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상담을 해준다는 얘기가 생각났어요. 예전에 어디서 들은 것 같았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주민센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주변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저 말고도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럿 앉아 계셨어요. 80은 넘어 보이시는 할아버지, 저랑 비슷해 보이는 할머니. 다들 무릎 위에 손 얹고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는 몰라도 얼굴들이 다 비슷했습니다. 뭔가를 오래 참아온 얼굴들이요. 저도 저 얼굴인가 싶었어요. 상담을 해주신 선생님은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하는 분이었어요. 일자리 얘기를 꺼냈더니 먼저 상황을 좀 여쭤봐도 되냐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여쭤보시더라고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냐, 몸은 괜찮으시냐,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냐. 저는 대답하다가 그만 다 말해버렸어요. 분식집수 10년 한 것도, 코로나에 폐업한 것도, 애들 셋 뒷바라지한 것도, 무릎 수술 받은 것도 말하려던 게 아닌데 술술 나오더라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끊지 않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다 듣고 나서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지금 가지고 계신 집 혹시 명의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제 명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조금 풀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 집은 마지막까지 꼭 쥐고 계셔야 해요. 정말 많이 봐와서 그래요. 그 말이 가슴에 탁 박혔습니다.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자식한테 집 넘겨주시는 분들 수 없이 봤어요. 넘겨주는 순간 그때부터 자식 집 손님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눈치 보면서 사시게 되거든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종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금 효율, 절차가 편하다던 그 말들이요. 선생님이 서류 하나를 꺼내셨어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받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고요. 어머니 나이에 신청하시면 매달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집에 살면서 매달 돈이 나온다고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주택연금 서류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집에 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제 노후를 제가 챙겨야겠다고. 집에 돌아와서 주택연금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받는다.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이걸 진작 몰랐나 싶었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제가 먼저 찾아볼 생각을 못했겠죠. 자식들한테 기대면 되겠지. 엄마가 힘들면 지켜주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 어딘가에 늘 있었을 테니까요. 며칠을 그 서류 들고 이리저리 알아봤어요. 주민센터도 다시 가보고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제 나이에 신청하면 매달 적지 않은 돈이 나왔어요. 연금이랑 합치면 병원비에 생활비, 관리비, 그럭저럭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요. 가슴이 좀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있었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종수한테도 정훈이한테도 민호한테도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따로따로 얘기하면 또 각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한자리에 불러서 제 입으로 직접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주말에 다 같이 엄마 집에 오라고요. 바쁘다는 핑계 댈 것 같아서 짧게 썼어요. 엄마가 할 말 있어. 꼭 와. 약속한 주말이 됐습니다. 오전부터 마음이 이상했어요. 떨렸습니다. 떨릴 게 뭐 있나 싶은데 손이 자꾸 바빠지더라고요. 괜히 거실 닦고 차 끓이고 탁자 위 정리하고 주택연금 서류는 탁자 한가운데 올려놨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전부였으니까요. 종수가 제일 먼저 왔어요. 들어오면서 탁자 위 서류를 봤는데 뭔지 모르는 듯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오늘 같이 안 왔어요. 정훈이는 제일 늦게 왔습니다. 오자마자 바쁘다는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셋이 거실에 앉았어요. 언제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셋이서 뛰어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들 머리에 흰 게 조금씩 보이고 저도 늙었고 얘네도 늙었더라고요. 잠깐 그 얼굴들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어요. 엄마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셋이 저를 봤습니다. 종수야. 종수가 눈을 맞췄어요. 지난번에 진명에 얘기했잖아. 엄마가 하민이 봐주면서 같이 살면 되지 않냐고. 엄마가 오래 생각해봤어. 종수가 뭔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죽을 때까지 엄마 거야. 명예 넘기는 일은 없을 거야. 종수 표정이 굳었어요. 옆에서 민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민이, 엄마도 보고 싶어?
근데 육아는 엄마 몫이 아니야. 정말 급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연락해. 그럼 봐줄 수 있어.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야. 엄마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종수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정훈아. 정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약국 차릴 때 엄마한테 뭐라고 했니? 평생 은혜 갚겠다고 했잖아. 기억하니? 정훈이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용돈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근데 엄마 무릎 수술할 때 얼굴 한번 못 비친 건 너무하다는 거 정훈이 너도 알잖아. 앞으로 엄마한테 기댈 생각은 하지 마. 그리고 가끔은 전화해. 그것만 해줘. 정훈이가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끝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민호야. 민호가 저를 봤어요. 눈이 조금 촉촉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형들한테는 다 해줬는데 너한테는 왜 이러나 싶겠지. 근데 엄마도 이제 한계야. 전셋값 전부는 못 해줘. 엄마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줄게. 부족하면 그건 너가 따로 알아봐야 해. 엄마 원망하지 마.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원망 같은 거 안 해. 그냥 죄송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억지로 참았어요. 오늘 울면 안 됐거든요. 울면 또 흔들릴 것 같아서요. 탁자 위 서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주택연금이야. 엄마 이 집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받는 거야. 집에서 계속 살면서. 종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훑어보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이거 꼭 해야 해요? 집을 그냥. 종수야, 엄마가 결정한 거야. 짧게 말했습니다. 더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오래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누가 좋다 싫다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셋이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났어요. 너희들 잘 들어. 새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너희한테 손 안 벌릴 거야. 너희도 너희 앞가림은 스스로 해. 근데 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 와. 따뜻한 밥은 항상 해줄 수 있어.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 말하고 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슴은 가벼웠습니다. 오래 묵은 무언가를 털어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걸 왜 이제야 했나 싶기도 했고요. 새 아들의 당황한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한 잔 끓여야겠다 싶었어요. 오늘따라 따뜻한 게 마시고 싶었거든요. 주택연금 신청을 하러 가던 날 아침이 기억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었습니다. 옷장 안쪽에 넣어뒀던 하늘색 재킷을 꺼냈어요. 어디 입고 갈 일이 없어서 몇 년 동안 그냥 걸어만 뒀던 옷인데 꺼내서 입어보니까 아직 멀쩡했습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제가 조금 낯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도 그냥 머리만 매만지고 나갔어요. 내 얼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보기 싫었던 건지 그날은 조금 오래 봤습니다. 주름도 많아졌고 머리도 많이 샜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70년을 버텨온 얼굴이요. 됐어, 가자. 혼자 그러고 나섰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서류 챙기고 상담받고 서명하고 담당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달 얼마씩 나오는지, 언제부터 나오는지, 집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들을수록 마음이 안정됐어요. 이러면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서명하는 손이 떨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떨렸습니다. 오히려 또렷했어요.
이 서명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거든요.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걸요. 처음으로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한참 봤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누가 준 돈이 아니라 제 집으로 만들어낸 돈이잖아요.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돈이요. 제일 먼저 한 게 병원 예약이었습니다. 그동안 돈 아낀다고 병원을 미루고 미뤘는데 이제는 미루지 않아도 됐습니다. 진료실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 몸을 내가 챙기는 게 이렇게 낯선 일이 됐구나 싶어서요. 그 다음에 한 건 꽃꽂이 수업 등록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수업이었어요.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돈 아껴야 한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거예요. 등록하러 갔더니 담당자분이 웃으면서 반겨주셨어요. 어머니, 처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던지. 첫 수업날 테이블 위에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장미의 안개꽃의 초록 잎사귀들. 오래 기름 냄새 맡고 살았는데 꽃 냄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꽃 다듬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생각보다 손이 잘 따라갔어요. 오랜만에 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자식들이랑은 그 뒤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종수가 한 달쯤 지나서 전화를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민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풀렸습니다. 하민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 사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명의 얘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꺼낼 수 없다는 걸 종수도 알 테니까요. 정훈이한테서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짧은 문자였어요. 근데 그게 어디예요? 그 아이한테서 먼저 연락이 온 게 얼마만인지. 짧게 잘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더 길게 쓰지 않았어요. 조금씩이면 됐습니다. 한꺼번에 다 회복되는 건 없으니까요. 민호는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도와준 것도 있고 민호가 대출을 낸 것도 있어요. 이사하는 날 잠깐 들렀는데 작지만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민호가 새 집 구경시켜주면서 이쪽이 안방이고 저쪽이 거실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화나던지. 저는 그 집 창가에 서서 볕 잘 든다고 좋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민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저는 됐다고 했어요. 이제 너희 앞가림 너희가 하는 거라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라고. 꽃꽂이 수업에서 첫 작품을 만든 날 집에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봤어요. 별것도 아닌 꽃 몇 송이를 꽂아 놓은 건데 왜 그렇게 뿌듯하던지. 이 집에 꽃이 놓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제가 저를 위해서 뭔가를 가져다 놓은 게. 탁자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에 볕이 잘 들어왔어요.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제 집에서 제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주인인 하루를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 소중한 건 세상 모든 부모가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소중하다는 마음이 전부를 다 퍼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도 찾아옵니다. 서럽지만 사실이에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 부모한테 발걸음이 잦은 자식은 드물어요. 노후 자금은 지키는 겁니다. 자식한테 다 퍼주고 나서 손 내밀면 그때는 늦어요. 공부시키고 성인이 됐으면 이제는 스스로 서게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모 역할이에요. 평생 바치고 있으면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무너져요.
그렇다고 제 인생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 기름 앞에 섰던 것도, 무릎 닳도록 서 있었던 것도 다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는 제 선택을 하면서 살 거예요. 남은 시간만큼은요. 오늘도 아침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생일은 아닌데 그냥 먹고 싶어서요. 혼자 끓인 미역국인데 이번엔 짭조름하지 않았어요. 그냥 맛있는 미역국 맛이 났습니다. 식탁 위에 꽃이 있고 창밖에 볕이 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70년 만에 저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겨우 제 인생입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